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 제2강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서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되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고 풍부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별 토론 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기소개는 예고한 대로 강의 게시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점수와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 점수는 추후 과제물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임시로 매겨본 것이고, 그래서 최종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및 재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과제 제출란에 업로드 직접 해주신 분들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학우들도 보실 수 있고, 그런 만큼 이 피어 리뷰, 그러니까 서로 간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서로 봐주시고 별표도 주시고 또 답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수업 비판적 사고와 텍스트 분석의 방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장 37쪽부터 6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과 교재를 같이 펴놓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비판적 사고란 비판적 사고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7쪽의 마지막 단락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란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지각, 판단, 추리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날카롭게 벼려진 상태에서 작동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생각이란 말이 지각, 판단, 추리와 동등하게 취급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해해 보면, 즉 분석해 보면 지각, 판단, 추리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꽃이 있습니다. 꽃을 봅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만져서 감촉을 느낍니다. 아니면 첫 만남의 상대라고 해볼까요? 그 사람을 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외모입니다. 후각에 예민한 사람은 외향보다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더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감각들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물을 내가 가진 감각을 통해서 나의 알미나 느낌, 생각 등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사물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지각은 외부 세계와 사물들을 내가 만나는, 마주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일단 그렇게 만난 후에 그 사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등등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지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지각 판단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꽃을 보고 그와 동시에 붉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또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첫 인상을 받음과 거의 동시에 내 타입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심지어 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단은 대개 즉각적입니다. 반성과 숙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직관적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모든 판단이 다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도 일종의 판단인데 이 경우 판단은 양측의 변론, 증인신문, 법리적 검토 등 일련의 복잡하고 엄밀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은 아무래도 즉각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사고와 소통의 효율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편견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반할 수도 있지만 외모만 보고 나이, 계급 등을 섣불리 특정해서 대우하고 심지어 잠재적인 범죄자라 판단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스스로의 판단을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반성과 비판적으로
비판적인 검토, 즉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보는 일이 추리입니다. 우리는 지각과 판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 혹은 이 명제가 참이라는 판단,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명제, 혹은 이 명제가 참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소크라테스도 죽고 제자 플라톤도 죽고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철수도 죽고 영희도 죽고 이 사실로부터 추리해서 얻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귀납추리라고 하죠. 앞에서의 추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까지 이른 이 추론 같은 경우는 귀납이라고 하고, 이 귀납 그리고 연역 모두 여러분께 이미 익숙할 용어일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추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대상들을 일일이 지각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중 일부에 대한 지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고의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추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바로 이 지각, 판단, 추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으로 인해서 판단을 그르치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늘 올바르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늘 날카롭게 벼려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벼리다라는 동사, 네, 사전상의 의미로는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궈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아니면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고 단련해서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할 일이 바로 이 생각을 날카롭게 벼리는 일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로는 다음에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교재 37쪽에서 3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고의 부정확성과 오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의 사고는 부정확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이는 자칫하면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시면 그렇죠. 가짜 뉴스가 흥행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존과 다른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력을 위해서 상황에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같은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갖추고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창조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창조적 사고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창조적 사고는 기존의 생각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화 시대. 이 시대를 묘사하는 말로 데이터 스모그가 있는데요. 아까도 언급된 이 가짜 뉴스의 범람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현상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이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더더욱 올바른 지식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획득하는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 40쪽에 보면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랭거가 행한 1978년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그 부탁에 이유를 붙이면
상대방이 들어줄 확률이 60%에서 94%로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실험 리포트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된 실험인지 등의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다음이라야 이런 실험 결과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대상으로 뭐 신뢰도가 몇 퍼센트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늘 그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일단 이 실험 같은 경우 1978년이면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유효할지 일단 의문이 들죠. 음, 뭐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일단 넘어가자면 이 재밌는 것은 이 결과만 놓고 볼 때 이 재밌는 것은 이 왜냐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거기에다 이유를 붙이는데 왜냐하면 뒤에 그 뒤에 붙이는 내용은 이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복사를 부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죠. 여기에서 사실 왜냐하면 뒤에 이 내 부탁의 근거는 부탁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동어 반복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새 많이들 좋아하시는 펭수가 어, 뭐 이유는 없어 그냥 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암묵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유를 그래서 부탁을 청하는 사람 쪽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의 타당성까지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41쪽에는 이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도 나옵니다. 일단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유의 타당성도 믿는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상대방 또한 선의로 대하는 데에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유를 따져 묻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데에는 사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타당하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편이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타성적이고 자동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는 비효율적입니다. 늘 비판만 해서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사고작용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작용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벼리고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